아버지 집은 제가 관리하는 게 낫죠. 그래, 너만 믿는다. 그 선택이 노인의 인생을 무너뜨릴 줄은 그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박영수 씨 73입니다. 박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을 시작해서 나중에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습니다.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손님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주말도 없었고 명절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35에 결혼을 했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박 씨의 아내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살림을 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게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는 학원비를 대주고 대학에 갈 때는 등록금을 마련해 줬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아이들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일찍 결혼해서 다른 도시로 갔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한 후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박 씨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자식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씨의 인생에 첫 번째 큰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박 씨가 65살이 되던 해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사흘을 버티다가 아내는 박 씨의 곁을 떠났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항상 옆에 있어준 사람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아내에게 의지하며 살았는지를. 장례를 치르는 동안 박 씨는 넋을 잃은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아이들이 떠난 후 박 씨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부터 박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혼자였습니다. TV를 보다가 무언가 말을 걸려고 해도 대답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철물점도 정리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님을 응대하는 것도 물건을 정리하는 것도 모든 것이 힘들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받은 돈으로 당장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허전해졌습니다. 20대부터 일해온 가게를 닫는다는 것은 인생의 한 장을 완전히 넘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집에서 혼자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복지관에 나가기도 했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건강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혈압도 높아졌고 당뇨 진단도 받았습니다. 아들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들렀습니다. 명절 때는 왔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딸은 다른 도시에 살아서 1년에 두세 번 정도 왔습니다. 전화는 가끔 했지만 통화도 길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너무 외로웠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가슴이 답답해서 깨는 날이 많았습니다. 꿈에서 아내를 만나면 깨고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혼자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나를 발견해 줄까?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제가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들은 결혼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아직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태어났고 이제 슬슬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나이면 집 하나쯤은 있어야지. 그런데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서요. 대출을 받아도 부족할 것 같아요.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아버지 집을 제 명의로 옮기면 어떨까 해서요. 박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아버지, 오해하지 마세요. 집을 팔자는 게 아니에요. 명의만 제 앞으로 옮기는 거예요. 아버지는 당연히 계속 여기 사시는 거고요. 아들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명의를 제 앞으로 옮기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 돈으로 새 집을 사는 거죠. 아버지는 여기서 계속 사시면 되고 저희는 새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명의를? 아버지, 솔직히 나중에 상속세 문제도 있잖아요. 지금 증여하면 세금도 훨씬 적게 나와요. 어차피 나중에 제가 물려받을 집인데 미리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박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이었습니다. 딸도 있었지만 딸은 이미 시집을 가면서 결혼 자금을 많이 받아갔습니다. 집은 아들에게 물려주기로 아내와 약속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형편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손자도 태어났는데 좁은 전세집에서 사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집이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그 집만 있으면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나중에 돈이 필요하면 집을 팔 수도 있고 영목이지 같은 것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의를 넘기면 그것도 불가능해집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평생 이 집에서 사시는 거예요. 며느리도 함께 왔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아버님을 모시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래도 이 집만큼은 아버님 집이에요. 저희가 감히 뭐라고 하겠어요. 며느리의 말도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박 씨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그렇게 하자.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들은 기뻐했습니다. 며느리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법무사 사무실에 함께 갔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명예 이전 절차를 밟았습니다. 증여세도 아들이 냈습니다. 그렇게 박 씨가 평생을 모아 장만한 집은 아들의 명의가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한 달에 한두 번 들렀고 명절에도 왔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혼자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들의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2번 정도 왔는데 이제는 한 달에 1번도 안 왔습니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요. 다음에 꼭 갈게요. 박 씨는 이해했습니다. 직장 생활이 바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명절에도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추석이 되었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이번 추석에는 처가에 가기로 했어요. 장모님이 편찮으셔서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명절 지나고 꼭 들를게요. 하지만 명절이 지나도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설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해요. 박 씨는 혼자 명절을 보냈습니다. TV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박 씨는 혼자 차례상을 차리고 혼자 절을 했습니다. 아내의 사진 앞에서 술을 따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바쁜가 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기쁜 마음에 박 씨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라. 오랜만이네. 그런데 두 사람의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며느리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인데? 아버님께서 이 집을 좀 더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해서요. 박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관리? 네. 보세요. 벽지도 오래됐고 화장실도 곰팡이가 피었잖아요. 창문도 삐걱거리고. 며느리는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이 이제 우리 재산이잖아요. 나중에 팔 때도 생각해야 하는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 집값이 떨어져요. 박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이 오래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 혼자 사는데 굳이 돈을 들여 수리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집안에 물건이 너무 많아요. 정리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박 씨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가구들, 아내가 쓰던 물건들, 추억이 담긴 사진들. 박 씨에게는 모두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필요한 건데. 아버님, 솔직히 이런 낡은 가구들은 다 버리시는 게 나아요. 요즘은 아무도 이런 거 안 써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집을 좀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나중에 이 집을 팔거나 전세를 줄 수도 있으니까요. 박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인테리어 업체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 벽지 좀 새로 바르고 화장실도 고치려고요. 그럴 필요 없는데. 아니에요. 해야 해요. 집값 생각해야죠.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 씨는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불편하게 지냈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이 온통 어수선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니 집은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박 씨에게는 낯설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골라 붙였던 벽지는 사라지고 새하얀 벽지가 붙었습니다. 예전의 따뜻한 느낌은 없어지고 마치 병원 같았습니다. 아내가 쓰던 오래된 장롱도 치워졌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의 옷들이 아직 그대로 있었는데 모두 버려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안 입는 옷들은 다 정리했어요. 집이 훨씬 넓어 보이죠?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빈 옷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의 흔적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가 자주 들렀습니다. 하지만 박 씨를 보러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거실 소파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낡았어요. 주방 가구도 교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버님, 요즘 TV는 벽에 거는 거예요. 이렇게 큰 TV장은 시대에 뒤떨어졌어요. 며느리는 올 때마다 이것저것 지적했습니다. 박 씨는 점점 자기 집인지 남의 집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친정 어머니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제가 말씀드린 집이에요. 며느리의 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위치가 참 좋네. 학군도 좋고, 그죠? 나중에 애 학교 보내기 딱 좋아요. 두 사람은 박 씨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박 씨는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박 씨는 고마운 마음에 부엌으로 갔습니다. 뭐 도와줄 거 없나? 며느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아요. 그냥 거실에 계세요. 부엌이 좁아서요. 박 씨는 돌아섰습니다. 자기 집 부엌이었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은 따로 드세요. 저희끼리 먹을 거예요. 그래. 박 씨는 작은 상을 받아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는 밥을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들은 박 씨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존댓말을 쓰지만 오히려 더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박 씨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지나가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눈치를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귀에는 들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참아.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 그래도 너무 답답해.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 나도 알아. 근데 어쩌겠어. 지금은 참아야지. 박 씨는 화장실에 가지 않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박 씨가 우연히 아들의 휴대전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화장실에 가면서 탁자 위에 휴대전화를 두고 갔는데 메시지가 왔습니다. 화면에 내용이 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여보, 부동산에 알아봤는데 이 집 전세로 주면 3억은 받을 수 있대요. 우리 그 돈으로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어요. 박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전세를 준다고? 그럼 나는 어디로 가란 말인가? 박 씨는 아들을 불러 물어봤습니다. 얘야, 혹시 이 집을 전세 줄 생각이냐? 아들은 당황한 표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그냥 알아만 본 거예요. 아직 결정한 건 아니고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란 말이냐?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작은 원룸 하나 얻어드릴게요. 거기서 편하게 지내시면 되죠. 박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원룸으로 보내겠다고? 아버지, 어차피 혼자 사시잖아요. 이렇게 큰 집이 필요 없어요. 작은 곳에서 사시는 게 관리하기도 편하고요. 이 집이 내 집인데.
아버지, 이제 이 집은 제 명의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들 말이 맞았습니다. 이미 명의는 아들에게 넘어갔으니까요. 며칠 후 아들이 부동산 중개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 이 집 평수 좀 재보려고요. 중개인은 집안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치수를 쟀습니다. 박 씨는 방 안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치 자기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전세 세입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아들이 계약서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다음 달까지 이사하셔야 해요. 뭐? 전세 계약했어요. 3억 받았어요. 박 씨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나는 원룸 알아봤어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괜찮은 데가 있더라고요. 나는 여기서 평생을 살았는데 아버지, 이해해 주세요. 저도 살아야 해요. 이 전세금으로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어요. 박 씨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모아 장만한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았던 집, 아이들을 키웠던 집, 추억이 가득한 집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이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들이 이사짐을 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박 씨의 짐만 쌌습니다. 아버지 옷이랑 필요한 것만 챙기세요. 원룸이 좁아서 다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버리든지 보관하든지 해야죠. 일단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세요. 박 씨는 평생의 짐을 몇 개의 박스에 담았습니다. 아내의 사진, 낡은 옷 몇 벌, 그리고 몇 가지 소중한 물건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사 트럭이 왔습니다. 박 씨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부엌, 작은 방, 큰 방, 모든 곳에 아내의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박 씨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원룸은 정말 작았습니다. 방 하나, 작은 부엌, 작은 화장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박스를 풀지도 못하고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곳이 이제 자신의 집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낯선 소음들이 들렸습니다. 옆집의 TV 소리, 위층의 발소리,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목소리. 박 씨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디인지 헷갈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혼자였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건강도 더 나빠졌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혼자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이웃들도 없었습니다. 원룸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젊은 직장인들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인사를 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아니다.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빠, 지금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박 씨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다른 건물의 벽만 보였습니다.
하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것도 참으며 자식들 뒷바라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결과인가? 좁은 월세방에서 혼자 쓸쓸하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박 씨는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존심도 있었습니다. 인생도 있었습니다. 박 씨는 결심했습니다. 먼저 법률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 씨는 무릎을 이끌고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변호사는 박 씨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미 증여가 완료되었고 명의도 넘어갔습니다. 그럼 아무 방법이 없나요? 증여를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증여를 취소하려면 수증자, 즉 아들이 중대한 배은망덕 행위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박 씨를 폭행했다거나 심각한 모욕을 주었다거나 부양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원룸으로 이사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요. 박 씨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들이 폭행을 한 것도 아니고 욕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냉대했을 뿐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자식에게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부양료요? 네.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법적 분쟁을 거쳐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박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법적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 씨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박 씨는 작은 노트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 박 씨는 다시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법무사는 박 씨를 도와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박 씨가 가진 모든 재산, 즉 통장에 남아있는 돈과 기타 재산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은 이미 아들 명의였지만 나머지 재산은 아직 박 씨의 것이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박 씨가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들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한 후 박 씨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또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요양원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건강도 나빠지고 외로움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요양원 정보를 얻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양원도 있었습니다. 박 씨는 몇 군데를 방문해 봤습니다. 어떤 곳은 시설이 낡았고 어떤 곳은 직원들이 불친절했습니다. 하지만 한 곳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같은 또래의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입소하고 싶습니다. 박 씨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몇 주 후 입소 허가가 났습니다. 박 씨는 원룸을 정리했습니다. 많은 짐도 없었습니다. 몇 개의 박스가 전부였습니다.
요양원으로 이사하는 날, 박 씨는 아들에게 마지막 전화를 했습니다. 나 요양원에 들어간다. 네, 갑자기요? 혼자 살기 힘들어서 그래. 아버지, 잠깐만요. 제가 찾아뵐게요. 하지만 박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요양원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깨끗한 방, 건강관리. 무엇보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 웃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조금씩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요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왜 갑자기 이런 곳에? 박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아버지, 무슨 말씀을? 너희들에게 방해가 되고 싶지 않다는 거야. 여기서 편하게 지낼 거야.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괜찮다. 내 인생을 살아라. 박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한참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박 씨는 요양원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체조를 하고,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TV를 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사람, 혼자 남은 사람, 건강이 나빠진 사람,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과일이나 간식을 사왔습니다. 박 씨는 받았지만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응, 괜찮다. 불편한 건 없으세요? 없어. 짧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아들은 1시간쯤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박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가족인가? 한 달에 한 번 의무처럼 찾아오는 것이 가족인가? 어느 날 박 씨는 다른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내 노후는 내가 준비했죠.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 있으니까요. 현명하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현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요즘 시대에 자식한테 의지하려고 하면 서로 불행해져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해서 자식이 평생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식도 자기 삶이 있고 자기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집까지 넘겨준 것이 실수였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박 씨의 건강이 조금씩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밤 박 씨는 가슴이 답답해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아들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박 씨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박 씨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큰 문제는 아니라고 했어요. 며칠 입원하시면 된대요. 그래. 아들은 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박 씨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버지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제 욕심만 챙겼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아버지, 다시 저희 집으로 오시면 안 될까요?
제가 잘할게요.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요양원이 편해. 아버지, 너도 내 가족이 있고 나도 내 삶이 있다. 그냥 이대로 살자. 박 씨는 아들의 손을 천천히 놓았습니다. 아들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흘려버렸으니까요. 며칠 후 박 씨는 퇴원했습니다.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박 씨를 요양원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박 씨, 걱정했어요. 괜찮으세요? 박 씨는 웃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깨달았다. 가족이란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집이란 건물이 아니라 마음 편한 곳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 자유롭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선택한 마지막 존엄이다. 박 씨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박 씨는 처음으로 평화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지금도 요양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한 달에 한 번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제 박 씨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면 반갑고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박 씨는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은 요양원과 복지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박 씨가 선택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존엄이었습니다. 박 씨는 남은 인생을 자기 방식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이 박 씨가 찾은 자유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선택,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맺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일까요? 노년의 존엄이란 무엇일까요? 박영수 씨처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니어 사연톡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삶과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존엄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